문화는 더하려고 하지만은 문명은 빼기도 있음을 보여준다. 더 많음을 향한 우리의 공통된 사랑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이 사랑은 획일적이지 않다. 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뚜렷한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 진화하며 이 관점들은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고방식을 형성한다. 빼기를 소홀히 여기는데도 작동하는 문화적인 요인을 조성할 때 우리는 이 다양한 세계관이 더 재검이 돼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우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로즈 마커스가 일러주는 기초 지식을 알아둬야 한다. 마커스는 정신적인 습관과 문화 사이의 상관성 분야를 개척한 심리학자다. 마커스가 수행했던 중요한 연구는 그녀가 공동저자로 참가해서 문화적인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책 우리는 왜 충돌하는가의 토대가 되었다. 이 책에서 충돌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자기가 수행하는 사회적인 역할과 집단 소속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 음과 양, 가인과 아벨의 전통적인 두 개의 이야기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점이나 상호 독립적인 관점을 문화가 어떻게 연구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음과 양은 우주가 처음 창조될 때의 혼돈에서 태어났다. 음과 양의 이 쌍은 우주의 알 속에서 균형을 이뤘으며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인간과 최초의 신이 탄생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음과 양은 지구의 중심에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자손이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여기저기를 떠도는 양치기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마련한 음식을 신에게 바쳤다. 그런데 신은 가인의 곡물보다도 아벨의 곡물을 더 좋아했다. 질투심에 눈이 먼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 신은 가인에게 평생 세상을 떠돌아야 하는 벌을 내렸다. 나중에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최초의 도시를 만들었다. 음과 양은 상호전적인 관점을 반영하는데 이 관점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우주의 알 속에 있는 음과 양처럼 자기를 자기 외의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맞추는 균형 잡힌 부하물로 바라본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은 상황적인 제약에서 독립적임을 암시한다. 어떤 사람의 양치기가 될 수도 있고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커스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문화적인 세계관은 어떤 기원 설화가 포착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문화는 미국의 문화보다 더 상호의존적인 경향이 있지만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중국의 도교 문화는 중교 유교 문화보다도 상호 독립성을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 또 미국에서도 남부지역이나 중서부 지역의 작은 마을에 살면서 가족과 공동체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대서양 연안 도시나 태평양 연안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상호전적이라고 여긴다. 문화 충돌은 종교나 거주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사이에서 세계관의 일반적인 편차가 존재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가인의 세계관과 아벨의 세계관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구 북반부에 사는 사람은 남반부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 남성, 전문직, 종사자,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등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편이다. 심지어 이름이 특이한 사람일수록 독립성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당신도 나처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자기 운명이 우주의 알 속에 존재하는 균형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두 가지 세계관의 대조가 우리가 가진 더하기와 빼기에 대한 태도와 그런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헤즐 로즈 마커스가 문화 심리학을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만든 이후로 연구자들은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가 마주치는 그리고 바꾸고자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해왔다. 1940년대 후반의 심리학자 허먼 위트케는 실험 참가자들의 관점을 바꾸는 실험을 통해서 그 점을 검증하려고 했다. 위트케는 브루클린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사람 한 명이 넉넉하게 들어갈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상자를 만들었다. 폭이 약 5cm, 길이 약 10cm, 목재로 틀에 짠 이 상자는 바닥에 부착된 모터로 작동하는 잭이 부착되어 있어서 쉽게 기울일 수 있었다. 이 상자 덕분에 위트킨과 동료 연구원들은 장의존성이라고 불리는 특성을 측정할 수 있었다. 위트킨은 저명한 심리학자인 크루드 레빈의 연구의 장이라는 용어를 따왔는데, 레빈이 혁명적인 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 환경, 즉 사람이 놓인 현장의 사물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트킨이 만든 기울어지는 상자 안에서 실험 참가자는 움직일 수 있었고 주변 사물들을 움직일 수가 있었다. 이 상자 방 안에서 실험 참가자가 앉은 의자는 다양한 각도로 기울어졌다. 그 방도 함께 기울어졌는데 방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실험 참가자가 알 수 없게 했다. 실험 참가자의 관점이 방의 기울기에 따라서 얼마나 좌우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장의존성의 정도다. 의자와 방이 예를 들어서 15도라는 동일한 각도로 이루어졌을 때 그도 기울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3도 기울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장의존성이 낮다는 말이다. 즉 전자는 방 또는 현장과의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 이 상황에서 겨우 3도밖에 기울이지 않았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현장과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했다. 기울어지는 방을 동원한 이 연구는 동일한 상황을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밝히는 최초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 뒤로 장의존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점점 더 실용적으로 개발되었다. 숨은 그림자 찾기 테스트 또는 종이 또는 화면을 통해서 장의존성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제시된다. 당신은 그림 속에서 팔각형을 찾을 수 있는가? 팔각형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장의존성이 높다. 만약에 그 공간의 모든 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팔각형에 초점을 맞추기까지는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릴 것이다. 반대로 문제의 팔각형을 빨리 찾았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에나 눈길이나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장의존성이 낮은 독립적인 유형의 사람은 개별적인 대상들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빼기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반적인 간과나 누락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는 충고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통한다.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과의 학부생은 맨 처음에 묘사 대상인 형상을 바라볼 때 지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배운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양의 공간과 음의 공간, 명시적인 공간과 암묵적인 공간, 채워진 공간과 비워진 공간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을 교수들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물론 또 다른 다등한 추론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상호 의존적인 유형의 사람이라도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때에 빼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추정은 일단 제쳐두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문화적인 진화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 과정이 어땠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실험 참가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실험 진행자가 당신에게 S 모형으로 형성된 모래더미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실험 진행자는 두 개의 상황을 추가로 보여준다. 하나는 그냥 모래더미이고 또 하나는 S 모형으로 형성된 유리 조각이다. 그 다음에 실험 진행자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 둘 가운데 당신이 맨 처음에 보았던 상황 S 모형으로 형성된 모래더미와 가장 비슷한 것은 뭔가요? S 모형. 우연히 숫자 모형으로 생긴 모래로 분류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일본인은 총체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미국인이 세부적인 사항을 더 잘 본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은 허점을 파고드는 공약에 취약하다. 이것보다 더 유용하며 방어하기 쉬운 추론은 어떤 사람은 모래를 바라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상을 S를 바라본다는 결론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장의존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사람이 한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 상황을 바꾸려는 그 사람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도시 설계의 빼기를 반영하다. 넓은 공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떤 보상이 뒤따른지는 미국 조지아주의 항구 도시 사바나가 영원히 증명하고 있다. 나와 모니카는 그 역사적인 도시를 방문해서 이틀 동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바라본 이 도시의 풍경은 앤디의 격자 패턴과 비슷했다. 다음 이미지처럼 그 도시는 대칭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의 중앙에는 광장이 하나씩 있고 그 광장은 8개의 도시 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4개의 상업지 블록이 광장에 인접한 채로 상대적으로 넓은 도로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지역의 양 끝에 각각 4개씩 있는 상대적으로 큰 주거지 블록은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들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단순한 설계 방식이다. 또한 이것은 도시계획의 걸작이기도 하다. 나는 사바나의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적으로 개화된 것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조지아 식민지를 개척하고 사바나의 도시계획을 세웠던 제임스 오글소프는 매우 진보적인 인물이었다. 애초에 조지아는 영국에서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으로 숨어 수감되었다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오글소프가 이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키면서 만들어진 식민지였다. 또 그는 노예제 폐지론자이기도 했는데 그의 지배력이 이어졌던 1742년까지는 조지아에서 노예 제도가 금지되기도 했으며 귀족 제도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적인 형평성에 대한 오글소프의 전망은 사바나의 도시 계획으로 확장이 되었다. 지금은 유명해진 사바나의 광장들이 주민이 공유하는 공공 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가 도시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적어도 미국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라면 사바나 도시 4개의 지역과 4개의 광장 4개의 지역과 4개의 광장이 도시계획 개최들의 기획에 의존하여서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은 사바나의 도시계획의 진행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는 데에는 굳이 해당 분야의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 사바나를 살렸던 다른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모니카는 또 하나의 광장의 저기 저 앞에 있음으로 채굴한 그곳의 나무와 꽃, 길과 벤치, 벽돌과 철은 어떻게 특이한지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고 그렇게 그 역사적인 도시를 계속 돌아다녔다. 그 도시는 사무실과 집과 식당에서 각각 일상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광장에서는 든 거리에서든 또는 사회적인 피난처나 외딴에 놓인 벤치나 새골목에서든 새로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을 정도였다. 사바나의 도시계획은 방문객과 주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넓은 공간 즉 장을 바라보는 것에서 작동한다. 사바나는 공간을 고려함으로써 개인 소유 건물이 차지하는 부지의 크기를 줄였다. 대부분의 도시는 사바나에 비해서 훨씬 넓은 부지의 땅을 개인 소유 건물 부지로 할당한다. 물론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다. 탁 트인 열린 공간은 보기에도 멋질 뿐만 아니라 대기질과 소질을 개선한다. 그런데 사바나에서 공공이 사용하는 광장과 이 광장들을 연결하는 도로와 새골목이 열린 공간으로 기능한다. 모든 사람이 공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적인 부지는 상대적으로 작아도 괜찮다. 사바나의 도시계획은 공공의 광장과 사적인 건물의 부지를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사바나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이 도시의 모습을 쉽게 잊지 못한다. 어떤 식민지의 도시계획을 세우든 혹은 앤디의 격자 패턴을 해결하든 간에 어떤 장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저 뒷전으로 밀려날지 몰라도 변화를 위한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빼기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런데 이 공간은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글소프에게 사바나의 도시계획은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는 발상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맺는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도시를 설계했다. 그는 눈에 상대적으로 덜 띄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매혹적인 거리와 광장을 만들어냈다. 믿거나 말거나 온갖 물건을 무조건 모으기만 하고 버리지 않았던 할렘의 컬리어 형제의 이야기는 이 점에서도 우리에게 줄 교훈을 담고 있다.
1947년에 권리 형제가 죽은 뒤에 그들이 살던 저택은 철거되었고 해당 부지는 경매로파였다. 그리고 이 부지는 1960년 초까지 흉물스럽게 남아있다가 무렵에 할렘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던 폭동이 계기가 되어 저소득 도시 빈민의 열악한 상황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이런 관심 속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비어있는 부지를 포켓파크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 아이들을 할렘에 시험하기 위해서 독재가들이 128번 스트리트에 있는 3개의 따로 떨어져 있던 부지를 사들였다. 하나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었고 하나는 농구와 탁구를 즐기는 공간이 되었고 마지막 하나는 어른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 일을 한 독재가들은 그런 공간이 대중에게 개방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도시 빈민지역에 만연한 또 하나의 어려움, 야외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포켓파크는 도시의 야외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나왔다. 사바나에 흔하게 있는 광장이든 뉴욕의 드넓은 센트럴파크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길과 연못과 기념비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간을 바꾸어왔던 건물들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계획되고 설계된 여러 공간에 익숙해져 버렸다. 포켓파크는 이 접근법과는 다르다. 5번 에비뉴와 128번 스트리트에 있는 컬리어 형제의 공원은 빈 공간 자체보다도 주변 공간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이 공간이 가지는 호젓한 쉼터의 느낌은 5번 에비뉴에 있는 인접 건물 덕분이다. 포켓파크에 있는 몇 그루의 나무와 드물은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과 보도 도로의 혼잡함을 차단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컬리어 형제 공원은 이 공원이 속하는 장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미국 도시계획가 협회가 포켓파크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에서 포켓파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력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통찰은 우리 연구팀이 레고 돌격 대장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통찰보다 시점상으로 앞서기는 하지만 나로서는 어쩐지 우리가 얻었던 통찰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레고브로 하나를 빼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들고 비용도 더 적게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백이라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 어쨌거나 긍정적인 사실은 레고에서 할렘에서는 더 많은 생각을 추가로 들여서 더 적은 것에 도달할 때 특별한 성과가 따른다는 점이다. 워싱턴 기념탑은 더 많은 권력을 반영하고 코바의 피라미드는 신들에게 나아가는 더 설득력 있는 경로인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열린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컬리어 형제 공원은 도시 주변에 있는 도시와 대비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더 두드러진다. 사물에서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상의 세상에 반영된다. 이론적으로도 정리되었듯이 이런 개념적인 영역의 장에서 무언가를 빼는 행위가 우리의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에리너 오스트롬 경우도 그러했고 클라우스 슈미트 경우도 그러했다. 슈미트 연구팀이 계획관리 태회에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적지를 발견했지만 연구 정책의 흔적을 찾지 못했을 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어쩌면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당시 일반적이던 이론으로 영구적으로 정체에 있던 거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기념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슈미트는 거기에 없던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문화적인 진화에 대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 문화는 우리의 더하기 경향을 강화한다.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문명은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가 빼기를 소홀히 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빼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상황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혼잡한 도시의 지식은 포켓파크와 빼기로 비롯된 발상이 언제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무쌍한 장을 우리에게 제공해왔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